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예, 꼴통경제 2013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지금 유럽의 위기를 다시 촉발하고 있는 이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논란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했던 이 용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FTA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키프로스라는 작은 나라의 구제금융 문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주 연구원이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못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키프로스의 경제 현황과 위기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키프로스는요, 이 그리스와 터키 인근 지중해상의 인구가 한 110만 명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2012년 명목 GDP가요, 224억 달러로 유로존 경제 규모의 한 0.2%에 불과한 작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1조 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거와 비교해 보시면 경제 규모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의 주요 산업은요, 이 관광 산업이 있고, 그리고 조세피 지역으로 이 금융업과 유입되는 외국 자본으로 경제를 꾸려가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이제 조세피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인 예금보다 외부인의 외금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좀 기형적인 금융 영업을 해왔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지난 이제 글로벌 부동산 붐이 일면서 그리고 조세피 지역의 특혜로 인해서 은행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GDP 대비 은행 자산이 8배를 이렇게 상회하는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는 그리스인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은행 예금을 가지고 여러 투자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리스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스 자산을 많이 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리스가 부도 위기를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제 유럽 연합의 IMF랑 EU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에서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소위 헤어컷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들을 쓴 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스에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 뭐 60만 원만 돌려받아라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원체 이 그리스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키프로스 은행권의 부실이 헤어컷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되면서 결국 구제금융 신청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IMF나 유럽연합으로부터 이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이 키프로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키프로스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키프로스에 대한 요 구제금융이 이렇게까지 이제 금융시장을 흔드는 수준의 이 이야기가 되는 거는 왜 그런 것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는 뭐 그리스가 있었고요,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렇게 4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이번에 5번째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IMF와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4조 4,7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제금융의 조건인데요. 키프로스에 필요한 자금이 약 한 170억 유로 정도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트로이카에서는 이 100억 유로를 지원해 줄 테니까 58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돈을 일반인들의 예금에 세금을 매겨서 충당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10만 유로 이상 예금한 경우는 9.9%의 세금을 매기고 10만 유로 정도가 되면 약 한 1억 4,4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라고 뭐 해서 고액 예금자에게 세금을 좀 걷자 이런 거는 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10만 유로 이하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6.75%의 일회성 부담금을 매기기로 한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들은 많았지만 이 구제금융을 대가로 일반인들의 예금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예금액 일부를 강제로 국가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고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달려가는 소위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유로존 위기의 새로운 해법으로 이 예금을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의 예금을 털어가는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전에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키프로스가. 그래서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면서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쉽게 말해 이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이 강제로 일반인들의 은행 예금액 일부를 구제금융 용도로 충당하라 뭐 이런 말인데요. 네. 뭐 당연히 반발하겠죠. 가령 뭐 제가 갖고 그렇죠. 있는 통장에서 우리 은행이 부도가 났다고 저축액의 일부를 이렇게 세금을 내라 이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뱅크런 조짐이 거세게 나타나니까 일단 키프로스 정부는 은행 영업을 26일까지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 화요일이죠. 이때까지 은행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키프로스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 IMF 구제금융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의회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존 구제금융안을 좀 바꿔서 2만 유로 이하는 원금을 보장하겠다. 예금이 2만 유로 이하는 원금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찬성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은 부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제금융 없이는 근데 이제 키프로스 경제 현황이 지탱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대통령은 투표가 불결된 것을 대비해서 뭐 플랜 B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안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플랜 B는 투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금 기금을 국채로 전환을 해서 42억 유로를 조달하고 뭐 천연가스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뭐 최대 20억 유로를 조달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구제금융을 직접 해줘야 하는 트로이카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존은요 25일까지 합의된 안을 만들지 못하면 유동성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이제 키프로스의 유동성 지원이 끊길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소위 말하는 파산,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키프로스가 이제 1991년 1월에 유로존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유로존 출범 이후에 최초로 이 단일 통화 체계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금을 터는 이런 구제금융 조건을 단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진짜 강제로 예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안들을 왜 내놓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었는데요. 우선 이제 이전 구제금융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긴축을 포함한 자구 노력을 강제하는 일환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국가 재정위기가 이제 불거진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이제 부도위기에 내몰린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긴축정책 같이 이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강제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긴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를 하거나 국유기업을 매각하거나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국민들의 저항이 생기는 것이고 긴축을 하다 보니 경기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독일 등은 여전히 긴축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나라가 이제 책임을 져라 이런 이제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유로존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독일이 다른 국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원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반발 여론이 상당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독일 총선이 올해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치권은 다른 국가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강제로 예금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안 같은 강력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게다가 이제 키프로스는 상당히 작은 나라죠. 크게 저항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좀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현재 이제 은행에 애치된 이제 700억 유로 정도 중에 3분의 1 가량이 200억 유로가 이 러시아 국적의 비거주자 자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가 조세 회피 지역이다 보니까 러시아계 자금에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안에서는 이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반발심, 왜 조세 회피 지역에서 막 이 투기자분들이 탈세를 하고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조세 회피 지역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유로존 국가들은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조세 회피 이 키프로스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유럽, 미국 이런 자금이 아니라 러시아계 자본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금까지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계 이제 불법 자금을 겨냥한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들어있다라고 봐집니다. 이제 독일 등에서는 자국 돈으로 러시아 자금까지 구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또 러시아와 유럽연합 사이의 갈등도 이런 측면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이 유로존 경제를 뒤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이 트로이카 측과 키프로스가 어떤 형태의 구제금융안을 합의할 수 있을지가 이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 이번 주말을 좀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키프로스가 유로존에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이렇게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키프로스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모습으로 봐지고요. 키프로스는 유로존 가입 국가라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증대하거나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 이 관광 사업 수입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지원 대가로 어떤 형태로든 가혹한 긴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게다가 러시아 등의 외국 자금에 의존하는 금융산업을 자국의 계획대로 구조조정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유럽연합 경제위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으로 막대한 돈을 풀면서 유럽 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번 키프로스 사태는 유럽 위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발발 경로도 이 그리스 부도가 결국 키프로스로 전이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 유럽 경제 지표들은 최근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연속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을 보통 이제 경기 침체다, 이렇게 공식적인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 전체로는 마이너스 0.9%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0.9%에서 0.1% 사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업자 수도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지난 주인가에 한번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는 여전히 전국 불안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3중 침체, 이 트리플 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여건들 때문에 최근 유럽연합에서 이제 기존의 긴축 기조를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주 14일, 15일 해서 EU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재정 긴축 정책을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긴축 정책을 바꾸자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안이 합의된 것은 아니라서 강제성을 띠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각 국가들이 느끼는 온도차도 여전합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긴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한 이번 이제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이 트로이카가
키프로스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게까지 예금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 것은 긴축에 대한 입장이 그다지 유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기존 긴축 정책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확고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원체 긴축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전처럼 긴축 일변도의 정책만을 고집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짚어봐야 될 뭐 다른 지점들은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이 좀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구제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은 돈을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진 빚을 갚는데 이렇게 쓰여집니다. 즉, 이 키프로스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그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 채권자는 뭐 대개 거대 금융 투기 자본들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국내 민중들은 긴축이라는 고통을 강요받게 됩니다. 결국 자국 민중들의 고통을 강요해서 투기 자본들의 입속을 챙겨주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구제금융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이 민중들은 왜 이 경제 위기를 촉발시킨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본질적인 책임은 이 무분별하게 덩치를 키워온 금융권과 투기를 해온 세계적인 채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책임을 부과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가를 규제하고 외국 자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민중들에게 고통을 강요해서 금융자본과 세계 투기자본을 보호해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키프로스 금융 문제가 이 또 다른 세계 경제 뇌관으로 등장한 상황인데요.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던 용산 개발 사업이 결국 자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3일 용산 개발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온 자산관리 위탁회사 용산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가 부도를 냈고요. 사업을 주도해오던 롯데관광개발도 자본 잠식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님, 우선 이 용산 개발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용산은 서울의 한 가운데죠. 이 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상식의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보기 좋은 요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미군 기지가 있어서 개발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네, 용산기지가 원래 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외국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인 건데요. 조선 말에 러시아, 청나라, 일본이 주둔했었고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서울의 경계가 4대문 아니었으니까 이 용산기지는 이 서울 외곽의 주둔 기지였던 거죠. 근데 해방 이후 이제 서울이 커지면서 이 서울의 한복판에 이 군사기지가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 제한이나 이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공동화가 돼 버렸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주한미군을 사실상 뭐 동북아군으로 재편을 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동두천이나 용산의 어떤 주력 병력을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용산기지 대부분을 반환하게 되면서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 용산역 주변 그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나 오피스가 아니라 이 코레일의 정비창이 있었던 게 매우 이상했던. 그렇죠, 매우 이상했던 거죠. 또 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상당한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붐을 타고 코레일이 이제 111층짜리 이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한 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곳이 이제 용산 개발의 핵이 됐던 거죠. 네, 111층짜리면 정말 엄청난 높이인 것 같은데. 이번 용산 개발의 자초를 두고 이전에 초고층 사업의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초고층 빌딩들이 지어지는 시기가 보통 대부분 부동산 거품이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거품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성이 생기는 거죠. 대공황 직전에 완공이 됐던 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대표적인 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세워진 이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도 그 예입니다. 이제 용산도 뭐 비록 랜드마크 빌딩은 지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거대한 계획도 우리나라 거품 절정기에
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사업이 실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이 국내 부동산 거품이 거의 절정기였던 2006년에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이게 워낙 목이 좋은 데다가 이 부동산 경기도 호황이 지속이 되면서 무리한 계획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2007년에 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자신의 어떤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서 이 서부 이촌동을 개발지구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크게 느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애초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네, 부동산 거품 호황이 지속되면서 무리한 계획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럴 거라고는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게 결국 부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고 그걸 분양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지 매입과 건설비를 분양 수입으로 충당하고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거기 살던 주민들 내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거품 호황이라는 건 집값이 오른다는 의미니까 이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주체들이 그렇게 오른 분양가, 높은 분양가를 수입으로 상정을 하게 되는 거고, 예, 당연히 그에 근거해서 지출액을 정하게 되니까 이제 통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 막대한 분양 수입이 기대가 되니까 계획서에 이제 11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대형 오피스를 5개 정도 더 짓는다 뭐 이런 무리한 계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가 별다른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맹신이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계획에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거품이 꺼지니까 이게 다 보이죠.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사업성이 없다 이런 게 보이는 거고, 결국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이 주식회사 용산 역세권 개발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된 거죠. 네. 언론에서는 오세훈 책임론 이런 게 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서부 이촌동을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사업 추진이 크게 느려졌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원래 이제 용산 개발 계획이 이 코레일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역 그 뒤쪽에 거기를 개발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건 다 코레일 땅이니까 이제 코레일이 정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서부 이촌동이 포함이 되면서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커진 겁니다. 이 서부 이촌동이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이 대림 아파트 638가구, 성원 아파트 340가구, 동원 베네스타 아파트 103가구, 중산 아파트 266가구, 시범가구 228가구, 그리고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이 604가구가 이 문제, 총 한 2200여 가구가 이 문제에 휩쓸리게 된 거고요. 아직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심지어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아파트까지 계획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뭐 주민 투표하고 동의서 받고 보상안 만들고 이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간 거죠. 그렇게 이제 결국 억지로 포함을 시켜서 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하고 5년 끌다가 이제는 이제 보상도 못 해주고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빠졌으니까 이제 보상을 전제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이제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코레일 측에서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역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코레일은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현재 제출한 안은 이 출자자들 사이에 협약을 모두 폐기하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시키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부도를 내든 회생을 하든 자신들이 이제 사업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출자자들, 그러니까 주로 건설사들이죠. 이들은 그 방안에 이제 동의를 안 하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파산하는 거니까 드림허브 그게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불만은 있지만 수용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축소해서 뭐 랜드마크 빌딩 층수를 뭐 한 80층 정도까지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같은 상업시설을 줄이고 주택을 늘려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땅값인데요. 이 코레일이 총
8조 원에 달하는 땅값을 얼마나 깎아줄지가 이제 관건인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가치가 한 4조 원 수준인데 건설사들이 이제 땅값을 크게 내려주기를 바라는 거고 코레일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서울시가 현재 서부 이촌동을 6개 구역으로 나눠서 6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서부 이촌동 부지는 사업 부지 중에 한 12.2%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총 사업 부지 중에 5%의 부지가 변경이 되면 사업 계획서를 바꾸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5%를 넘으면 서울시에 인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5%가 이제 기준선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6개 구역 중 절반 정도가 반대를 하면 12%의 절반인 6%가 반대하게 되는 거니까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간 이제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거죠. 예, 현재는 6개 구역 중에 2곳,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쪽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구역은 찬성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 상황 때문에 반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다시 한다 그러면 또 시간이 왕창 걸리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또 다른 대책을 아마 세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주민투표가 향후 이제 용산 개발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용산 문제를 보면서 이 재개발, 뉴타운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다른 곳은 다 실패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거품이 꺼져도 다른 곳은 다 실패해도 용산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용산마저 실패를 하니까 이제 향후 이제 부동산 문제나 뭐 재개발이나 이런 인식이 이 국민들의 인식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2009년 1월이었죠. 이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 5분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그 뒤에는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용산 개발이라는 거대한 건설자본, 금융자본 권력의 거대한 투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며 강행되었던 재개발 투기 욕망이 투기 거품 붕괴와 함께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용산개발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미 FTA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요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약간 추가된 부분, 좀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님, 한미 FTA 이후에 대미 무역 통계를 정부가 다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 3월 14일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관련 통계를 다시 내놨습니다. 이전에는 이 작년 3월 1일부터 이제 올해 1월 말까지의 통계 자료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미 수출 증가율이 2.67%였습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발효일 이전인 발효일이 3월 15일이니까 3월 1일에서 14일까지의 통계를 집어넣은 부분, 그리고 2월의 통계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고, 이 작년 그래서 이제 3월 15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발효된 이후,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 20일, 이거는 이제 무역 통계가 20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의 대미 수출이 0.6% 감소했다는 자료가 제시가 되면서 부랴부랴 작년 3월 1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자료를 넣어서 다시 발표한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일까지는 이게 원래 이제 수출이 월말에 많이 되니까 네. 20일 날까지 자료는 수출이 안 좋게 나오죠. 근데 이제 28일까지 가면 또 수출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 FTA를 했는데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정부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그 통계에서는, 정부가 이제 새롭게 발표한 통계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4%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발표보다 이제 더 줄어들었지만 이제 마이너스는 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12년 대미 수출 증가율이 저희들이 한번 소개시켜 네. 드렸던 대로 4.1%였고요. 정부가 초반에 제일 처음에 내놓았던 자료에서는 3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자료는 2.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월 15일부터 그러니까 한미 FTA가 직접 발효된 3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는 자료가 이 수출 증가율이 1.4%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조사 구간이 정확해질수록 대미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니까 좀 이 정부가 어떻게든 선전하고 싶어 하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출이 지지부진했고 대신 수입이 이제 크게 줄어서 무역 흑자는 늘어났고 한미 FTA 때문에 더 좋아졌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지난 3번의 발표에서의 변함없는 결론입니다. 세 결과가 모두가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건데 이제 어떡하건 이제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다가 좀 역효과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이렇게 안쓰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수입은 9.1% 감소를 했고 무역 수지는 172억 불자를 기록을 해서 약 전년 동기 대비로 48억 불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네, 일단 한미 FTA로 인해서 변경된 우리나라의 법령이 한 66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이 23건, 시행령이 16건, 시행규칙이 18건, 고시예규가 9건입니다. 이 변경된 분야는 세제로부터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방송통신, 독점규제 등으로 광범위하고요. 반면 미국은 한미 FTA로 바꾼 법령과 규정이 8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도 한국산 상품 수입 절차를 바꾸려고 이제 관세법이나 무역협정법을 고친 정도고요. 결국 이제 한미 FTA라는 게 이제 미국이 무역하기 편하도록 우리나라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런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도 법령이 계속 바뀔 것이라는 네, 전망이 그렇습니다. 있기도 하고요.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자동차 분야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동차 분야는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 철폐가 4년 유예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분야는 이제 한미 FTA 수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예, 그런데도 이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없었는데도 네. 이제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자동차 부품은 한미 FTA 영향으로 관세가 인하됐습니다. 부품은요. 그런데 증가율이 10.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은 비수의 품목의 증가율도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미 FTA의 효과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결과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우선 제약 분야에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있죠. 즉 복제약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특허권자한테 자동 통보가 돼서 이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시판이 이제 잠정 중지되는 제도죠. 이 제도는 이제 재협상 때 자동 통보는 그대로 두고 시판 정지가 3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년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서비스 분야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 범위에 소리, 냄새 이런 게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걸 보셨으면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미키마우스가 네. 대표적인 예죠. 이젠 미키마우스는 이제 보통 명사죠. 예, 그런데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20년 동안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 반대 활동을 많이 하셨더니 저희 송기호 국제통상 변호사께서 지난 11월에 하신 얘기인데 담뱃값 인상도 이 정부 공공정책에 따른 손실로 이 ISD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리면 국내 담배만 올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겠죠, 예. 그 외국산 담배가 쭉쭉 판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같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올려서 수요를 떨어뜨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공공 정책에 의한 피해라고 하면서 ISD를 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 계속 공공정책을 제약하는 얘들은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이렇게 걸리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보충하는 형식으로라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 중에 쭉 단편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한미 FTA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 알아야 할 소식들이 나오면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예. 네, 그렇죠. 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